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부 김재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20세 이하 선수들의 리그를 아쉽게도 16강전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20세 이하 월드컵은 그동안 미니 월드컵으로 불리며 세계적 축구 스타들의 등용문이기도 했는데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인 마라도나, 루이스 피구, 메시, 많은 스타들이 이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 멕시코 대회에서 4강에 올라 전 국민을 열광시킨 바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83년 대회에서 8강전에 전후반을 1대1로 비긴 뒤 연장 전반 신현호의 결승골로 우루과이를 물리치고 4강에 진출한 장면을 기억하거나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어 91년 포르투갈 20세 이하 대회에서는 북한과 단일팀을 이뤄 8강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A조에서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와 한 조에 편성되어 조 2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에는 한국 축구의 기대주 백승호와 이승호 선수가 선발되어 축구 팬들의 많은 관심을 끌며 최강의 전력으로 구성된 대표팀이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는데요. 하지만 대표팀이 지난달 30일 16강전에서 포르투갈의 1대3으로 패해 탈락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 대회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대표팀이 선전한 경기도 있었는데요.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과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 이상의 멋진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기니와 아르헨티나를 연파하며 그야말로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경기 결과는 물론 내용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존 한국 축구가 국제대회에 나가면 즐겨 사용하던 이 수비 중심의 축구에서 탈피해 세계적인 강호들을 상대로도 이 공격 축구로 정면 승부를 펼친 점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별 예선 3차전 잉글랜드전과 또 16강 포르투갈전은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전은 16강에 대비하면서 경기에 뛰지 못한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승호, 백승호 등 주축 선수들을 선발 출전시키지 않은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16강 포르투갈전 역시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공격 중심의 4-4-2 포메이션을 쓴 감독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좀 전가하는 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선수들의 경험 부족이 완패의 원인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대회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우리 대표팀 모두 21명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선수들이 대학 소속입니다. 예. 프로팀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리그 경기에 정기적으로 뛰는 선수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지금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반면 앞서 설명드린 포르투갈이나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전원이 프로팀 출신으로 1부 리그, 최소 2부 리그에서는 경기에 정기적으로 현재 출전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기 경험은 월드컵과 같은 큰 무대에서 주눅이 들거나 또는 너무 자신감이 넘치면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수를 줄여주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6강전의 경우에는 우리 선수들의 의욕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네. 또 하나 체력적으로도 이 꾸준히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렇지 않은 선수들을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회를 좀 꼼꼼히 살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 선수들이 여러 경기에서 후반 이 막판에 가면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을 했습니다. 경기 출전 횟수가 적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세 이하 월드컵은 성인 무대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분명 크게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실제로 메시, 앙리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20세 이하 월드컵을 거쳐서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회만 보더라도 유럽 언론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중 있게 이 대회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왜 그런가 하면 성인 대회가 아닌 아무래도 유망주들의 대회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우리도 좀 결과를 놓고 지나친 칭찬이나 또는 비판은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출전 자체가 어린 선수들에게는 분명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경험 자체를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좀 문화가 생겼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듭니다. 네. 여전히 이 과정보다도 결과에만 집착해 우리가 어린 선수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한 번쯤은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그런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몇몇 선수들에게만 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또 다른 선수들이 또 위축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평가원님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그 20세 이하 월드컵 한국과 포르투갈의 16강전이 열린 그 지난달 30일 천안 경기장은 만원을 기록했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거리 응원전이 다양한 공연과 함께 펼쳐졌습니다. 2002년 월드컵부터 이어온 거리 응원전이 이제는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기에는 열정적인데 반해 수준 높은 다른 국가들과의 경기는 관중이 없어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축구의 문제점은 축구 영웅제를 육성하는 유소년 시스템에 대해 다른 선진 국가들과 달리 발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국민들도 K리그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다면 한국 축구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한국 축구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평가원님이 몇몇 경기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가보셨을 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실제로 썰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수준 높은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실제 예매로나 아니면은 참여가 없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나오지 않는 경기에는 이렇게 썰렁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김 기자가 이 경험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어린 선수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출전할 기회도 더 많이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예전 아까 말씀하신 83년 대회 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축구는 이제 이 국제대회 나가면 장기 합숙을 통해서 조직력을 다졌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선수들은 유소년 때부터 이제 클럽 시스템으로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장기 합숙을 통해서 조직력을 다지고 수비 중심의 축구를 해야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지금 구조가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도 유소년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 말하면 예전 같은 그런 장기 합숙이나 이런 시스템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들이 과연 18살, 20살 이후 초반에 프로팀이나 각 팀에 소속이 됐을 때 얼마나 자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느냐가 그러니까 평소의 경기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는 장기 합숙을 할 수 없고 유소년 팀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 합숙 자체를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단계라고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제 축구 대회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나오는 게 바로 유소년 시스템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유럽처럼 이 프로 클럽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소년 팀을 운영하며 꿈나무를 발굴하고 또 스타 선수로 성장시키는 시스템은 사실 한국 축구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과제이긴 하죠. 하지만 유럽식 유소년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지금 문제입니다. 뭐 수십 년간 이어진 학원 스포츠 이 체제 때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학원 스포츠는 잘 아시다시피 대학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재 프로팀들이 소극적인 방식으로 유소년 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현재 지금 대부분의 프로팀들이 유소년 클럽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처럼 자체 클럽이 아닌 특정 학교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우리나라는 18살 이전에 지금 프로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좀 한계점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축구계를 넘어 교육계와 또 머리를 같이 함께 맞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문체부 등 관계 기관까지 좀 지혜를 모아야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K리그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 뭐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축구인들이 좀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사실 프로 감독은 뭐 결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을 쫓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지지 않는 축구는 결국 수비 중심의 축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팬들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다. K리그는 항상 재미가 없어라는 이런 편견들이 생겨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의 재미는 역시 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골이 많이 나오는 축구를 유도하기 위해 사실 지금 프로축구 연맹이나 각 팀들이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K리그는 재미없다라는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최근 그 K리그 경기를 보시면
사실 해외 뭐 유럽 리그에 뒤지지 않을 만큼 경기력이나 골도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물론 재미없는 경기도 덜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없는 경기들은 사실 다른 유럽 리그도 또 수비 중심의 축구나 재미없는 그 경기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K리그에 대한 좀 애정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직접 가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경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K리그 경기장에 직접 가서 경기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TV에서 보는 것과 현장에 가서 보는 거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5월 25일에 있었던 YTN DMB 5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해결 방안, 방송에서 제시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제 길 잃은 야생동물 그 화면에서 처음에 화면이 나가는데 사실 그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아니라 그냥 사실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더래, 치여서 그 사체 모습을 거의 이제 또 이렇게 줌까지 돼서, 그래서 그 장면에서 조금 좀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보여줘서 화면이 좀 너무 좀 자극적이라 좀 충격적이라는 그런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모자이크 처리가 됐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마지막에 그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어느 한 해남 쪽에 있는 그 자연농원인가요? 거기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 숲이 되게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 농원 농장주님이 캔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캔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제작 과정이나 이런 거 되게 자세하게 나오면서 그러한 공기 캔 제품에 대한 좀 홍보 쪽에 이걸 인상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제품이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제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좀 개별 제품에 대한 홍보를 조금 의도가 있나, 그런 좀 오해를 사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내용 자체도 교육적이고, 이걸 보고 있다 보면 꼭 이 생물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 뭐 이제 그런 느낌들 들고, 아니면 자연 공부하는 느낌, 뭐 환경 공부하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보도 풍부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는 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중간중간에 잔잔하게 이렇게 재미의 요소를 추가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혹은 이제 시청자들이 좀 더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굉장히 이제 정보는 많고 한데, 제가 이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거가 있다 하면, 그건 뭐냐면 YTN의 이야기가 없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출연하는 전문가들 얘기는 많은데, 정작 예를 들어서 생태 통로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곳 얘기하고, 뭐 이제 예전에 제대로 되지 않은 곳 문제점들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생태 통로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은 없는지, 그런 거는 좀 직접 YTN에서 찾아봤더라면, 그래서 이렇게 잘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데가 시급하다라든지 그런 좀 더 일종의 문제 제기도 좀 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 개발이나 하천 개발, 생활을 위한 화석 연료의 사용 등에 따라서 야생 동물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천 어종이 감소하고 공기질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각종 보호단체나 연구기관들이 이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개발자 따로 그다음에 보호자 따로라면 예방적 차원에서 볼 때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그 여러 유관 기관들이 나오는데요. 녹색연합,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국립생태원 등등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이들이 각각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들이 시스템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계되거나 관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로드킬 이게 다뤄지지만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119에서는요.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왜 사람의 생명은 중요한데 동물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로드킬에 대해서 다룰 때 좀 더 정보를 같이 제공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방송에서는 그 로드킬이 그 두꺼비나 고라니 일처럼 다뤄지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양이가 한 7, 8% 돼요. 거의 개고양이 로드킬이. 그래서 일상에서 사람들이 그걸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다루지 않고 그 두꺼비나 고라니 일처럼 다뤄졌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쉬웠어요.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을 수 있었다는 점. 우선 기획이 너무 좋았고 재밌게 잘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잠깐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 버리긴 한데 그 인간, 그러한 생태계가 그들의 생존이 우리 인간과의 어떤 생태계적 연결고리가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삶과 어떻게 그 잘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성찰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단순히 로드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뭐 에코 브릿지나 에코 터널을 통해서 그들의 잘 차에 치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갔더라면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토종 물고기 얘기가 두 번째 주제인데 이제 뭐 어쨌든 그 외래 물고기에 의해서 외래 어종에 의해서 토종 물고기가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또 일부 연구진들에 의해서 그 토종 물고기 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이제 거기까지도 더 좋은데 제가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그 왜 토종 어종이 사라지고 외래 어종이 이렇게 급속도로 번식하는지에 대한 그것이 환경과의 어떤 연결고리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걸 조금 더 물론 전혀 무관하게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우리 전체 프로그램의 기획이 그런 거라면 좀 거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또 분석이 있었다라면 좋았겠다. 아,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지? 그리고 또 막상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하면 좋았을까? 이런 정보를 조금 더 주셨다면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그런 정보까지 같이 제공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생태통로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고 이래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저도 계속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과연 저게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90% 정도가 크게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방송에서. 그러면 그런 90% 정도의 그런 생태 통로들이 어떻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어떤 정책적인 접근이 더 필요할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해주셨다면 훨씬 더 좀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YTN의 목소리가 없다. 이거는 왜 그랬을까? 이거는 환경을 단순히 그냥 대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인간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인간은 환경과 대조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거든요. 에코시스템 안에.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게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경각심, 중요하다 환경이. 그렇지만 나는
그 환경 내에서 어떠한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메시지를 강렬하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왔고, 그 환경과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김정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자와 복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해 주셨으면 했던 게 YTN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인터뷰 내용 자막의 오류나 자막을 가리는 그래픽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5월 31일 미국 군사기지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가정한 격추 실험이 성공했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됐는데 이 남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발언 내용을 하단 자막으로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50대 관광객 추락사고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사용한 테트라포드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 규정에 따라 순화어인 네발 방파석으로 다듬어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일 봄 가뭄 관련 기사에서 강원 지역의 누적 강수량을 나타내는 그래픽이 좌상 자막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ICBM 핵미사일 요격 실험 성공 기사를 전하면서 요격 실험이 있었던 장소를 그래픽으로 제공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생각할 때 이를 요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실험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적절한 그래픽 활용이었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 교수로부터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 보도 피해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청구된 사건은 총 3,170건이 처리됐습니다. 이 중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사건이 63%를 차지합니다. 신문은 18%, 방송 매체는 13%입니다. 인터넷 뉴스 소비가 대폭 증가하는 매체 환경의 변화 현상입니다. 평소 빈번한 언론 보도 피해 사례는 초상권 침해와 음성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음성권 침해, 그리고 사생활 침해와 개인의 이름을 동의 없이 실명으로 보도하는 명예훼손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과장되고 왜곡된 오보, 그리고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재산권 침해 등 잘못된 보도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특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보도가 빛의 속도로 신속히 퍼져가는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며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 피해 관련 소송의 55%가 손해배상 청구이며 거의 절반은 언론사가 패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법원이 원고 성소 판결에 인용한 금액은 평균 약 2천만 원이며 최고액은 4억 3천만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해 구제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언론보도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하려면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 절차를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최대한 14일간의 빠른 시간 내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뉴스 플랫폼들이 급속히 등장되고 있지만 언론중재법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되고 있고 카페나 블로그에 복제된 기사는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산되는 피해를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제 기사와 기사 댓글에 대한 인터넷상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뉴스 플랫폼을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됩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나 권익이 짓밟히고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언론 보도는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이 명확하게 보장돼야 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것처럼 언론의 책임의식도 높아져야 합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인 타율 규제보다는 언론 스스로의 자율성과 사명감으로 우리 언론 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